겨울바람이 창틈 사이로 쑥쑥 들어올 때 시어머니의 손이 나의 겨울 코트를 옷걸이에서 끌어내는 소리가 거칠게 들렸다. 이제 당신 자리는 이 집에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차갑고 눈썹을 꺾으며 나를 쳐다보는 눈빛은 마치 쓰레기를 보는 것 같았다. 나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혀가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지난 3달 동안 시어머니가 아들에게만 집중하라며 나의 일을 계속 방해했고 어제는 나의 직장 동료가 보낸 축하 선물을 허술한 물건이라며 쓰레기통에 버렸을 때 나는 드디어 반문했었다. 그것이 단순한 반문이었지만 시어머니는 마치 큰 죄를 저질렀다며 이 집에서 나가 라고 외쳤다. 짐은 이제 다 꾸렸어. 당신 차 안에 싣고 빨리 떠나. 시어머니가 나의 여행 가방을 발치에 내려놓으며 말했을 때 창밖은 이미 어둡고 눈이 살짝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겨울 신발을 신고 가방을 들이웠다. 손이 차갑게 식어 터질 것 같았고 눈물이 눈꺼풀 뒤로 차오르지만 겉으로는 감추려고 애썼다. 문을 닫는 순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다시는 오지 마. 나는 차 안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서 결국 친구 혜진의 번호를 눌렀다. 혜진은 빨리 와. 다락방 비어있어라고 말했고 나는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혜진의 집은 서울 서초구의 작은 다세대 주택이었고 다락방은 난방도 약해서 겨울엔 정말 춥지만 지금은 이곳밖에 없었다. 혜진이 따뜻한 라면을 끓여주며 괜찮아. 시어머니 정말 너무해라고 위로해줬다. 나는 라면을 먹으며 혜진의 말에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때 혜진이 생각나는 것처럼 덧붙였다. 아, 그런데 어제 우리 동네 할머니랑 얘기하다가 너 시어머니인가? 강남의 청운장원이라는 호화로운 아파트 사셨다고 들었어. 할머니가 그 아파트 관리사랑 사귀는데 내년에 이사 온다고 말했대. 청운장원. 나는 숟가락을 멈췄다. 그곳은 강남에서도 최고급 장원 중 하나로 가격이 적어도 10억 원을 넘는 곳이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가게는 중소형 식자재 판매점이었고 평소에 돈이 모자라며 나의 월급까지 때때로 빌려갔는데 어떻게 그런 장원을 살 수 있었는지 의심이 쏠렸다. 혜진이 잘못 들은 거일 수도 있어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 소식이 마음속에 걸렸다. 시어머니가 왜 갑자기 그런 돈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겉으로는 평온하게 라면을 마셨지만 속으로는 이미 그 장원과 시어머니의 돈을 연결짓는 생각이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8시, 나는 혜진이 미리 준비해준 베이지 코트를 입고 밖으로 나갔다. 혜진이 청운장원 주소는 강남대로 123번 지하철 2호선 삼성역에서 10분 걸려라며 알려준 주소를 따라갔고 길가지에서 보이는 청운장원의 외관을 보자 입이 벌어졌다. 베이지색 석재 외벽에 커다란 유리 창문이 나열되어 있고 현관 앞에는 2명의 경비원이 바르게 서 있고 있었다. 입구 측면에는 전용 주차장 2대 보장, 실내 수영장 피트니스장 구비라는 광고판이 걸려 있어 나처럼 평범한 사람은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용기가 필요할 곳이었다. 나는 장원 맞은편에 있는 작은 카페에 들어가 가장 뒤쪽 구석에 앉았다. 카페 아저씨가 어떤 커피로 드릴까요? 라고 묻자 아메리카노를 시켰고 창밖을 향해 눈을 떼지 않았다. 약 30분 뒤 익숙한 버버리 코트를 입은 시어머니가 검은색 렉서스 차에서 할애했다. 그 뒤로 중개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따라 나와 시어머니가 앞장서며 오늘 가구 배송은 언제 되는 거지? 라고 묻는 소리가 카페 창문을 통해 살짝 들렸다. 오후 2시에 거실 소파랑 침실 침대가 오는데요. 박할머니. 그 전에 색상 마감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중개인이 척박하게 웃으며 대답했고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살짝 기부리며 그럼 빨리 들어가서 보자. 제 딸들도 다음 주에 와서 보라고 할 거라며 웃었다. 나는 카페 컵을 꽉 쥐었고 손가락이 차갑게 식어도 모르겠었다.
시어머니가 나를 쫓아낼 때는 이 집에서 한 푼도 안 쓰고 산다며 나를 비판했는데 이제는 호화장원에 가구를 사고 딸들을 초대하겠다고 말하는 것. 그 모습을 보자 가슴이 답답해져 숨을 죽였다. 시어머니와 중개인이 현관으로 들어간 뒤 나는 카페 계산을 하고 장원 주변을 걷기 시작했다. 옆 건물 뒤쪽에 숨으면서 창문을 통해 안을 엿보니 시어머니가 거실 중앙에 서서 이곳에 거울을 세우면 아침 햇살이 잘 들어올 거야라며 중개인에게 지시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갑자기 시어머니가 가게 장부는 다음 주에 너가 정리해라며 나에게 맡겼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 장부 속에 A사 미지급 3억 원이라고 적힌 메모장이 있었는데 A사는 시어머니 가게에서 주로 식료품을 공급해주는 업체였어. 3억 원. 이 청운저택은 적어도 5억 원은 할 텐데. 나는 혼자 속으로 말했다. 시어머니가 가게 매출로는 이런 돈을 모을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돈이 A사에게 빌린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모은 건지 의심이 깊어졌다. 나는 다시 카페로 돌아가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혜진아, 시어머니가 A사랑 관계가 어떤지 아냐? 그래, 식료품 공급하는 그 A사. 혹시 돈 관련 문제가 있었는지 물어봐 줄 수 있어? 혜진이 알았어. 내일까지 답해줄게라며 말했고 나는 창밖에 시어머니가 다시 차에 타고 떠나는 모습을 보며 꼭 알아내야 해라고 속으로 다짐했다. 혜진의 전화는 다음 날 오후 2시에 왔다. 나는 카페에서 기다리던 중이었고 전화를 받자마자 어때? A사 쪽에 아무 정보라도? 라고 급하게 물었다. 혜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내가 사촌 오빠한테 물어봤어. 그 오빠가 A사 영업부에 근무하는데 시어머니네 가게가 작년부터 3억 원을 미지급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어. A사도 몇 번 추심했는데 시어머니가 이 가게가 어려워라며 뒤로 미루고 있어. 3억 원. 나는 혜진의 말을 듣고 카페 테이블에 팔을 괴웠다. 시어머니가 나에게는 돈이 모자라며 월급을 빌렸고 A사에게는 3억 원을 갚지 않았는데 어떻게 5억 원 이상이 든 청운저택을 살 수 있었는지. 이건 단순히 어려움이 아니라 명백히 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웠다. 혜진, 고마워. 그럼 A사에서 증거라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물었지만 혜진이 오빠도 공식적인 문서는 주지 못한다고 해. 회사 규정이라며 답하자 마음이 꺾였다. 그럼에도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A사 본사를 직접 찾아갔다. 서울 동대문에 위치한 A사는 중소형 식료품 공급업체였고 대기실에 업무 관련 문의라고 말했지만 접수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고객 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다며 차단했다. 그냥 미지급 사실만 확인해주면 돼요. 시어머니가 그 돈으로 아파트를 샀을 거예요. 라고 애원했지만 담당자는 그건 법적 분쟁이니 변호사를 통해 와야 한다며 입을 닫았다. 나는 A사 현관 앞에 서서 한참 동안 걷다가 시어머니의 가게 방향으로 향했다. 가게는 서울 영등포에 있고 평소엔 시아버지가 관리했지만 요즘은 시어머니가 주로 관장을 맡았다. 가게 앞에 서서 안을 엿보니 시어머니는 직원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나는 가게 뒤쪽 골목길에 숨어 기다렸다. 지난해 이 골목길에서 시어머니가 나에게 장부를 주며 이걸 정리해줘. 너보다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라고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장부 속 몇 페이지가 비어 있었고 나는 여기 내용이 없어요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가 그냥 넘어가며 급하게 말렸었다. 당시엔 단순히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보니 그 빈 페이지가 핵심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오후 4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시어머니도 차에 타고 떠난 뒤 나는 가게 앞을 지나가려 했다. 그때 한 남자가 가게 문을 살짝 열고 나왔는데 얼굴이 익었다. 그는 지난해 시어머니가 회계 문제로 해고시켰다며 말했던 김 회계사였다. 김 회계사는 시어머니 가게에서 5년간 일했고 나도 몇 번 만난 적이 있었다. 김 회계사님. 이라고 불렀을 때
그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박 씨, 당신 시어머니에게 쫓겨났다고 들었는데? 김 회계사는 나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그의 표정에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다. 네. 그런데 김 회계사님, 시어머니가 가게 자금으로 아파트를 샀다는 걸 아시나요? A사에 3억 원도 갚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자 김 회계사는 한숨을 내쉬고 그래서 나도 해고됐어. 시어머니가 장부를 조작해서라고 속삭였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다. 기다리던 돌파구가 이제야 나타났다. 조작했다는 건 증거가 있으신가요? 라고 긴장하며 물었고 김 회계사는 나한테 복사본이 있어. 시어머니가 발견하기 전에 몰래 저장해뒀어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휴대폰을 가리켰다. 그 순간 나는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김 회계사가 이곳은 안전하지 않아. 앞쪽 카페로 가자며 말하자 나는 그 뒤를 따라 영등포역 근처의 작은 카페로 들어갔다. 카페 안은 사람이 적고 창가에 앉으면 밖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위치라 안심이 됐다. 주문한 아메리카노가 나오기 전 김 회계사는 휴대폰을 꺼내 잠금을 풀고 나에게 주었다. 이거 보세요. 작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어머니가 가게 매출금을 매달 500만 원씩 개인 계좌로 옮겼어. 휴대폰 화면에는 은행 거래 내역 스크린샷이 보였다. 박미경이라는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매달 정해진 날짜에 영등포 식료품가게라는 출금처에서 돈이 입금되는 기록이 명확했다. 총액을 더해보니 약 9억 원이었다. 그리고 이건 청운장원 중개사에게 보낸 입금 내역이야. 김 회계사가 다음 사진을 넘겼다. 올해 8월 15일 5억 2천만 원이 청운부동산 중개라는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 있었고 거래 내용란에 청운장원 1503호 계약금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돈, 가게 매출이 맞아요. 나는 손이 떨리며 물었다. 김 회계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나도 이걸 보고 시어머니에게 말렸어. 매출금을 개인 쓰는 건 불법이에요라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내가 상관맞이라고 말하며 나를 해고시켰어라고 말했다. 그때 나는 A사 미지급금 3억 원을 떠올렸다. 그럼 A사의 돈을 갚지 않은 건? 라고 물었더니 김 회계사가 한숨을 내쉬며 시어머니가 A사는 기다려줄 거야 라며 계속 미뤘어. 작년 말 A사에서 소송 위협까지 왔는데 시어머니가 가게 문 닫으면 손해는 A사가 더 크다며 압박했어라고 답했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촬영하며 모든 내용을 저장했다. 김 회계사님, 이 증거를 제가 사용해도 돼요? 라고 묻자 그가 물론이야. 시어머니가 저런 짓을 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당신이 쫓겨난 건 너무 불공평해라고 말하며 미소를 띠다. 그의 말이 큰 힘이 됐다. 하지만 갑자기 걱정이 생겼다. 이 증거로 관리처가 믿을까요? 단순히 스크린샷이라. 김 회계사가 나에게는 장부 사본도 있어. 시어머니가 조작한 장부와 진짜 장부를 비교할 수 있는 거? 내일 이메일로 보내줄게라고 말하며 안심시켰다. 카페에서 헤어질 때 김 회계사가 조심해. 시어머니가 사람을 사서 당신을 괴롭힐 수도 있어라고 경고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아요. 이제 겁먹지 않아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긴장이 풀리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큰 돈을 불법으로 사용했으니 나를 제압하려 할 가능성이 높았다. 집으로 돌아온 뒤 나는 혜진에게 증거를 보여주었다. 혜진이 대박이야. 이거면 확실히 이겨질 거야 라고 기뻐하며 말했지만 나는 관리사무소에 어떻게 제출해야 할지 모르겠어라고 걱정했다. 혜진이 관리사무소에 직접 가서 말해. 그들이 안 믿으면 증거를 보여주는 거지라고 추천했다. 그래서 나는 다음 날 아침 청운장원 관리사무소에 가기로 결정했다. 밤새도록 증거를 정리하며 시어머니가 입주를 막는 그날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 이제는 뒤로 물러설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10시 나는 청운장원 관리사무소에 도착했다.
현관에 청운장원 관리본부라고 적힌 금색 간판이 눈에 띄고 안쪽은 깨끗한 대리석 바닥과 현대적인 인테리어로 꾸려져 있었다. 접수대에 앉아있는 40대 후반의 여성이 나를 쳐다보며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묻자 나는 박미경 할머니의 입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박미경 씨. 1503호 주인분이시죠? 입주는 다음 주 예정인데 여성은 이름표를 보니 관리사 이수진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나는 아니요. 그 할머니가 이 아파트를 샀을 돈의 출처가 의심스러워요. 불법으로 가게 자금을 훔쳐 샀어요라고 직접 말했다. 이 관리사는 표정을 살짝 바꿨지만 여전히 태연하게 이런 건 개인 간의 문제 아닌가요? 관리사무소는 주인의 자금 출처까지 관리할 권한이 없어요라고 말했다. 나는 미리 준비한 태블릿을 꺼내 김 회계사가 준 거래 내역과 장부 사본을 보여줬다. 이거 보세요. 매달 가게 매출금을 개인 계좌로 옮긴 기록이 있고 정확히 5억 2천만 원을 이 아파트 중개사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공급업체인 A사에 3억 원을 갚지 않고 있죠. 이 관리사는 태블릿 화면을 쳐다보며 점차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스크린을 따라가며 이 거래 내역은 은행에서 발급받은 건가요? 라고 묻자 나는 김 회계사가 직접 저장한 원본이고 내일 이메일로 장부 정식 사본도 받을게요. 필요하다면 증명서도 요청할 수 있어요라고 답했다. 이 관리사는 한숨을 내쉬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청운장원은 입주자 심사를 깐깐하게 하는데 이런 부분을 놓쳤군요라고 속삭였다. 그녀는 태블릿을 다시 살펴보며 가게 매출금을 개인 사용하는 건 사기죠. 그리고 이 돈으로 물건을 구매하면 계약이 무효일 수도 있어요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다. 그럼 입주를 거부할 수 있나요? 라고 긴장하며 물었다. 아직 확정은 안 돼요. 저는 건물 주인인 김 대표님에게 이 증거를 보내고 상의해야 해요. 이 관리사는 펜을 꺼내 메모장에 적으며 하지만 이 정도 증거가 있으면 김 대표님도 심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청운장원은 명성이 중요해요. 불법 자금으로 산 아파트에 입주시키면 단지 관객이 안 좋고 다른 주민들도 불만을 제기할 거예요라고 말했다. 그녀는 나에게 명함을 건네며 오늘 저녁까지 김 대표님과 상의한 뒤 연락드릴게요. 이 증거는 당분간 제가 보관할게요. 복사본은 이제 막 찍어드릴게요라고 말했다. 나는 명함을 받고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문서 정말 빨리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관리사가 걱정 마세요. 이건 장원의 명성과 관련된 일이니까라고 말하며 웃어줬다. 관리처를 나서는 순간 햇살이 눈부셨어졌다. 이제는 시어머니의 거짓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나는 오래간만에 가벼운 마음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시어머니가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이 뒤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돌아갈 길이 없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다. 계속해서 이겨내는 것이다. 관리처를 나온 뒤 나는 혜진의 다락방으로 돌아갔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지만 기다리는 시간이란 게 참 오래 걸렸다. 나는 휴대폰을 손에 쥐고 소파에 앉아 이수진 관리사의 연락이 오는지 초침을 세고 있었다. 혜진이 시장에서 장을 사와 밥 먹어? 너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라고 말해줘도 입맛이 하나도 없었다. 아니야, 기다려. 라고 말하며 휴대폰을 떼지 않았다. 오후 5시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청운장원 이수진이라고 적힌 이름을 보자 심장이 쿵착 격렬히 뛰었다. 안녕하세요, 박 씨. 이 관리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숨을 참으며 네, 관리사님. 어떤 결과가 나셨어요? 라고 긴장하며 물었다. 김 대표님과 상의를 끝냈어요. 결론은 박미경 씨의 입주를 거부하기로 했어요. 그 한마디를 듣고
나는 눈물이 갑자기 차올랐다. 오래간만에 안도감이 밀려왔어. 정말인가요? 라고 다시 확인했고 이 관리사가 그러며 김 대표님도 이 증거를 보고 깜짝이셨어요. 청운장원은 입주자에 대한 배경 조사를 했지만 개인적으로 가게 자금을 훔치는 건 몰랐어요. 명성 피해보다는 불법 자금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피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셨어요라고 설명했다. 이 관리사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오늘 저녁 중개사를 통해 박미경 씨에게 공식적인 입주 거부 통지를 보낼 거예요. 통지서에는 자금 출처가 불법으로 확인되어 계약이 무효라고 명시할 거고 입금했던 5억 2천만 원은 중개사를 통해 환급될 거예요. 하지만 환급 과정에서 이자는 없어요. 그건 박미경 씨의 책임이니까. 이 말을 들자 나는 시어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할지 상상했다. 그녀는 절대로 이럴 줄 모를 거고 정말 큰 충격을 받을 거였다. 그리고 A사에 대한 거는? 나는 덧붙여 물었다. 이 관리사가 우리 관리처는 직접 개입할 수 없어요. 하지만 박 씨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A사가 소송할 때 큰 힘이 될 거예요. 필요하다면 김 대표님도 입증해 줄 수 있다는 점 전해드릴게요라고 말해줬다. 이는 나에게 또 다른 힘이 됐다. 감사합니다. 이 관리사님. 정말로 나는 감사지정을 표현했고 이 관리사가 괜찮아요. 이건 우리 장원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니까. 박 씨도 조심하세요라고 말하며 통화를 끊었다. 문서 전화를 끊은 뒤 혜진이 성공했어? 라고 달려왔고 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입주 거부 통지가 오늘 저녁에 갈 거야. 혜진이 기뻐하며 대박. 그럼 시어머니가 깜짝 놀랄 거야 라고 말했지만 나는 평온하게 이제는 그녀가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야 라고 말했다. 저녁을 먹으며 혜진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나의 마음은 이미 청운장원으로 갔다. 시어머니가 통지를 받고 어떤 표정을 짓는지, 다음 날 이사 준비를 계속할지 아닐지, 이 모든 게 궁금했다. 그리고 나는 하나 더 결심했다. 이사하는 날 청운장원에 가서 직접 그 장면을 보고 싶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잘못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지는 모습을 나는 직접 목격해야만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입주 거부 통지가 보내진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청운장원 맞은편 카페에 갔다. 이번엔 이사가 정해진 날이 이틀 뒤라는 걸 김 회계사를 통해 확인했어.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사 당일마다 맛있는 거 사와라며 별 생각 없이 이야기했는데 그걸 김 회계사가 나에게 전해줬다. 시어머니는 아직 통지 내용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거나 그냥 오류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무런 이상 없이 이사 준비를 속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카페 창밖을 보니 이사 회사의 차량 세대가 장원 현관 앞에 모여 있었다. 직원들이 박스들을 내리기 시작했고 시어머니가 안경을 쓴 채 이 박스는 침실에, 저 박스는 거실에 놓아라고 시키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검은색 한복 차림을 입고 이마에 땀을 닦으며도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마도 이번 이사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공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보였다. 나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시어머니의 행동을 하나하나 기록했다. 10시쯤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꺼내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내일 오후 3시 청운장원 1503호와 이사 축하 파티 해줄게라고 큰 소리로 말했고 상대편의 대답에 그럼 그때 바라며 웃으며 통화를 끊었다. 적어도 5통 이상의 전화를 걸었을 텐데 매번 같은 이야기를 하며 기뻐하는 모습이었다.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지서 왔어. 뭐라고 적혀 있어? 라고 묻는 소리가 창문을 통해 살짝 들렸다. 나는 숨을 죽였다. 이제 통지 내용을 알게 될 건가?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류라고. 그럼 빨리 고쳐. 내일 이사인데라고 말한 뒤
통화를 끊었다. 보니까 중개사가 통지 내용을 대충 넘기고 오류라고 속인 것 같았다. 아마도 중개사도 계약이 무효되면 수수료를 못 받을까 봐 걱정했는지 모른다. 오후 2시쯤 시어머니가 이사 회사 직원들과 점심을 사왔다. 김밥과 김치찌개를 싸들고 와서 아줌마들 맛있게 먹어라고 나눠주며 친절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그녀의 모습을 보면 과거에 나에게 한 구차한 행동들이 더욱 와닿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고 버릴 땐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사람이었다. 나는 김 회계사에게 카톡을 보냈다. 시어머니가 아직 통지 내용을 몰라. 이사 준비를 계속하고 있어라고 적었더니 그가 그럼 내일 정말 큰 판이 날 거야. A사 그쪽도 통지해줬어. 그들도 내일 장원에 와서 돈을 추심할 거라고 함이라고 답장했다. 이 말을 보고 나는 심장이 더욱 뛰었다. 내일은 시어머니가 가장 자랑스러워할 순간에 모든 걸 잃게 될 날이었다. 해가 저물고 카페 사람들이 줄어들 때 나는 계산을 하고 혜진의 집으로 돌아갔다. 혜진이 내일 정말 갈 거야? 라고 묻자 나는 응. 직접 봐야 마음이 편해라고 말했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내일 입을 옷을 정리하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이제는 감정보다는 평온한 마음으로 그 장면을 목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한 잘못에 대한 정당한 결과를 보는 것이었다. 이사하는 날 아침, 겨울 햇살이 드물게 따뜻했다. 나는 오전 12시에 청운장원 맞은편 카페에 도착했고 어제와 같은 구석 자리에 앉았다. 카페 아저씨가 어제도 이 자리에 계셨어요라고 말하며 웃어줬고 나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다시 아메리카노를 시켰다. 창밖을 보면 시어머니의 검은색 렉서스 차가 이미 현관 앞에 주차되어 있고 그녀는 이사 회사 직원들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1시쯤부터 친척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대부분 시어머니의 외가 친척들이었고 나도 몇 명을 알고 있었다. 미경아, 이 집 정말 호화롭다. 아이고, 우리 동생이 이런 집에 살다니. 친척들의 칭찬이 거침없이 쏟아지고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콧대를 높이며 아이 참, 그냥 살만한 데라라고 말하며 속으로는 기뻐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친척들을 데리고 현관 앞에서 사진을 찍고 이 사진 좀 찍어줘. 딸들한테 보여줄 거야 라고 명령했다. 나는 휴대폰 카메라로 이 모든 장면을 촬영했다. 이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잘못을 모른 채 자랑하는 증거이자 나에게는 오래간만에 숨겨진 분노를 풀 수 있는 기회였다. 2시 30분 A사의 사람들이 3명 왔다. 정장을 입고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 김 회계사가 나에게 말한 것처럼 돈을 추심하러 온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장원 현관 옆 나무 그늘에 서서 시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이수진 관리사가 경비원 2명과 함께 현관에 나왔다. 경비원들은 검은색 정복을 입고 단단히 선 자세를 취했고 이 관리사는 서류를 들고 경비원에게 무슨 말을 속삭였다. 나는 심장이 쿵착 뛰었다. 이제 곧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혜진이 카톡을 보냈다. 괜찮아. 긴장 안 해? 나는 응. 괜찮아라고 답장하며 손을 꽉 쥐었다. 시어머니는 친척들과 함께 현관 문을 열려고 했을 때 갑자기 경비원이 앞을 막았다. 박미경 할머니, 잠시만요. 경비원의 목소리는 굳건했고 시어머니는 깜짝이 놀란 표정을 짓며 뭐야? 일이 내 집인데? 라고 소리쳤다. 관리사무소의 지시로 입주를 거부하겠습니다. 경비원이 차분히 말하며 이 관리사가 준 서류를 내밀었다. 시어머니는 그 서류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거짓말이지? 내가 돈 내고 샀잖아. 주변 친척들도 모두 당황했다. 무슨 소리야? 왜 입주를 거부해? 친척들이 경비원에게 물어보지만 경비원은 그저 관리사무소 지시입니다라고 반복했다.
시어머니는 이리저리 돌아다 보며 중개사 어디 갔어? 라고 외쳤지만 중개사는 아무리 불러도 나타나지 않았다. 아마도 계약 무효를 알고 도망갔을 것이다. 나는 카페 창문을 통해 이 모든 걸 지켜봤다. 시어머니가 혼란스러워하며 말을 더듬는 모습, 친척들이 속삭이며 의아해하는 모습, A사 사람들이 다가가려는 모습. 이 모든 장면이 한편의 드라마처럼 펼쳐지고 있었다. 나는 커피를 마시며 입맛이 살짝 생겼다. 이제는 시어머니가 자신이 만든 덫에 걸린 것이다. 문서 3시 정각. 시어머니가 경비원에게 이거 오류야. 관리사를 불러줘. 라고 외치자 이수진 관리사가 다가갔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박할머니, 자금 출처가 불법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입주가 거부됩니다. 통지서는 어제 저녁에 보냈습니다라고 명확히 말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은 완전히 정지되었다. 이수진 관리사가 말하는 순간 현관 앞은 온통 침묵이 잠식했다. 겨울바람이 불어와 시어머니의 한복 옷자락이 흩날렸고 그녀는 손을 떨리며 불법? 뭐라고? 내가 정당하게 돈 내고 샀어. 라고 소리쳤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눈은 빨갛게 부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부동산 계약서를 꺼내들며 이거 봐. 계약도 하고 돈도 다 냈어. 어떻게 불법이야? 라고 경비원과 관리사에게 내밀었다. 계약은 있지만 구매금이 불법적으로 유입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관리사는 태블릿을 꺼내 시어머니의 거래 내역을 보여줬다. 이건 영등포식료품 가게의 매출금을 개인 계좌로 옮긴 기록이고 이건 이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중개사에게 보낸 입금 내역입니다. 가게 매출금을 개인 소비로 사용하는 건 사기죠. 관리사의 말이 하나하나 시어머니를 맞았다. 시어머니는 태블릿 화면을 쳐다보지만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얼굴이 하얗게 변해서 죽은 사람 같았고 기절할 것처럼 몸이 살짝 기울었다. 한 명의 친척이 미경아, 너무 아파? 괜찮아. 라고 그녀의 팔을 잡고 물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상대방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이건 위조야. 너희들이 짜고 나를 함정에 빠뜨리는 거야. 그때 A사 3명이 다가왔다. 앞에 선 남자가 정장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며 박미경 할머니, 저는 A사 영업부장입니다. 작년부터 미지급된 3억 원을 추심해왔는데 오늘 이 기회에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3억 원. 몰라. 가게가 어려워서 잠시 미룬 거지? 시어머니가 갈등하며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자신감이 떨어져 가볍게 들렸다. 주변 친척들의 속삭임이 점차 커졌다. 아이고, 매출금을 훔쳤다고? A사의 돈도 안 갚았다고? 이런 거라도 하다니. 그들 기존의 칭찬은 사라지고 이제 시어머니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 시어머니가 여러분, 오해해요. 이 사람들 말 믿지 마. 라고 애원하며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몇몇 친척은 뒤로 물러나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카페 창문을 통해 이 모든 걸 지켜봤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살짝 떨렸지만 심장은 예상보다 평온했다. 이건 단순히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를 되돌려주는 것일 뿐이었다. 지난 3달 동안 나는 추운 다락방에서 밤잠을 설치고 시어머니가 나를 괴롭힌 기억을 반복하며 아파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아픔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다. 경비원이 박할머니, 이곳에서 오래 있으면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가 됩니다. 이리 가주세요. 라고 말하며 시어머니를 안내하려 하자 그녀는 안 돼. 이건 내 집이야. 라고 땅에 앉으려 했다. 하지만 몸이 약해져 그냥 쿵 떨어졌다. 이 관리사가 한숨을 내쉬며 경비원님, 안전하게 모셔다 주세요. 라고 말했고 경비원들은 시어머니를 팔을 잡고 밖으로 나가게 했다.
시어머니는 발을 구르며 악마들. 너희 다 악마다. 라고 욕을 썼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차 멀어졌다.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그럼 우리도 갈까? 라고 속삭이며 하나둘 떠났고 A사의 사람들도 다음엔 법적 절차로 진행하겠다라고 이 관리사에게 말하며 따라갔다. 이사 회사의 직원들은 박스들을 다시 차에 싣기 시작했고 아까의 분주함은 잔잔히 돌아섰다. 나는 카페에서 일어났다. 이제 볼 거는 다 봤고 마음속의 긴장감이 모두 풀렸다. 카페 아저씨가 이제 갈 건가요? 라고 묻자 나는 네, 고마워요.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웠다. 현관 앞에는 이수진 관리사가 서서 어떤 통화를 하고 있었고 그녀가 나를 보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인사를 건네고 나갔다. 겨울 햇살이 여전히 따뜻했고 길을 걸을수록 마음이 가벼워졌다. 이제 시어머니는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5억 2천만 원은 환급받아야 하고 A사의 3억 원도 갚아야 하며 가게 자금을 훔친 혐의로 법적 처벌도 받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건 그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다. 시어머니가 경비원에게 부축하여 떠나게 한 뒤 청운장원 현관 앞은 금세 잔잔해졌다. 이사 차량이 하나둘 떠나고 남은 건 아무도 거두지 않은 박스 몇 개와 시어머니가 떨어뜨린 손수건이었다. 나는 카페에서 마지막 한 모금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계산을 내고 나왔다.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치지만 따뜻한 햇살이 그걸 상쇄시켰다. 다음 날 김 회계사가 카톡으로 소식을 보냈다. 시어머니가 중개사에게 5억 2천만 원을 돌려받으려고 했지만 중개사가 계약 무효로 인한 손해 배상금 5천만 원을 차감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A사가 시어머니에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가게 자금을 훔친 혐의를 인정하며 3억 원과 함께 법원 비용까지 모두 갚아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다. 가게는 문을 닫았어. 시아버지도 시어머니에게 실망해서 이혼을 제안했다라고 김 회계사는 덧붙였다. 나는 그 글을 읽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모든 건 시어머니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을 뿐이다. 나는 혜진의 다락방에서 이사를 갔다. 서울 서초구에 1인용 아파트를 구했고 크지는 않지만 창문을 열면 나무가 보이는 좋은 집이었다. 이사 당일 혜진이 이제 혼자 잘 살 수 있겠지? 라고 묻자 나는 웃으며 응, 잘 살게라고 말했다. 지난 몇 달간 혜진이 나를 혼자 두지 않고 함께 해줬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 새 집에서 첫 저녁을 먹으며 나는 과거를 되돌아봤다.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3년 동안 나는 자신을 잃었다. 시어머니의 말에 매일 맞춰 살고 직장도 포기할 뻔했고 마음속 분노와 슬픔을 계속 쌓아뒀다. 하지만 쫓겨나던 그 겨울밤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그런 구속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다. 때로는 가장 아픈 순간이 새로운 시작을 주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걸 깨달았다. 한 달 뒤 나는 지난번 일했던 디자인 회사에 다시 입사했다. 상사가 우리가 기다렸어라고 말하며 환영해줬고 동료들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해줬다. 매일 9시에 출근하고 저녁엔 집에서 책을 읽거나 혜진을 만나 커피를 마시는 평온한 일상을 살고 있었다. 가끔 시어머니의 소식을 들으면 그녀가 빚 때문에 아파트도 팔고 시골 친척 집에 갔다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더 이상 감정이 흔들리지 않았다. 오늘 저녁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차를 마시고 있었다. 아파트 앞 길거리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고 맞은편 식당에서 음식 냄새가 살짝 나왔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나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김 회계사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냈다. 김 회계사님, 항상 건강하세요. 제가 잘 살고 있습니다. 금방 뒤에 그래서 좋다. 박 씨도 앞으로만 행복하게 살아라는 답장이 왔다. 나는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 나는 웃고 있었다.
눈빛에 당당함이 돌아왔고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잡혔다. 이제는 누구의 말에도 맞출 필요 없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시어머니가 준 아픔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아픔이 이제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됐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새 집 창문 앞에 심은 장미가 첫 꽃을 피웠다. 나는 그 꽃을 보며 속으로 말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과거는 잊지 않지만 그걸 안고 살지 않는다. 앞으로는 나 자신을 위해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가장 완벽한 결말이었다. 이야기 끝.